안녕하세요.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저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 5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자동차 중고 매장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중고차를 보러 온 A씨는 중고차 매장 이곳 저곳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검은색 세단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다가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외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안쪽을 보니까 내부도 괜찮은 것 같고 심지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모델이기도 해서 바로 딜러분한테 가격을 물어보게 됩니다. 저기요, 혹시 이 차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중고차 딜러분께서는 답변을 해주셨고 가격을 들은 A씨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상태에 이 가격이 말이 되는 건가? 혹시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 가격입니다. 혹시 이거 침수차예요? 침수차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가격 때문에 좀 이렇게 놀라신 거면은 제가 말씀해드리면 전 주인분께서 이제 돈이 급하신지 급하게 처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순간 A씨는 이 차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델의 차가 상태도 너무 괜찮은데 가격까지 이렇게 저렴하다고? 이걸 안 사면 바보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A씨는 저 그럼 바로 이 차 계약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아유, 고객님 물론이죠. 오늘 계약하시면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A씨는 이게 무슨 횡재냐 하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완료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그 차를 끌고 집까지 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차를 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A씨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뭔가 느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왜 그러지? 차 안을 둘러봤는데 역시나 문제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하면서 백미러를 이렇게 보는 순간 어떤 차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네. 그럼 내가 기분 탓인가? 집에 가는 길은 요쪽 방향이 아니지만 요쪽으로 한번 꺾어봤어요. 근데 따라오네. 이상하다. 나 따라오는 거 맞나? 그럼 여기서 요쪽으로 가보자. 또 따라오네. 점점 불안함이 들기 시작한 A씨는 저 사람이 나를 왜 따라오는 걸까? 따라오는 거 맞겠지? 누가 따라올 만한 사람이 있었나? 생각을 하던 중에 아까 자동차 매장에서 자신을 힐끗힐끗 쳐다보던 모자를 푹 눌러 쓴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도 이 차를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빨리 더 사야겠다. 단순히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나왔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차도 차지만 자신을 자꾸 힐끗힐끗 쳐다봤던 그 남자가 신경 쓰였던 거죠. 계속 운전을 하면서 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렇게 따라와서 나를 해치진 않을까? 도대체 왜 따라오는 거지? 불안 속에 운전을 계속하던 A씨. 차가 터널로 들어가는 그 순간 갑자기 뒷차는 하이빔을 쏘기 시작합니다. 깜빡깜빡 깜빡깜빡.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서 하이빔을 한번 이렇게 딱 깜빡이면 한 번 깜빡였는데도 약간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트렁크가 열렸나? 아니면 내가 좀 느리게 가서 좀 비켜달라는 사인인가? 그렇게 한 번만 하이빔을 깜빡여도 되게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불안한 그런 게 생기는데 뒤에 차는 계속해서 하이빔을 쏘기 시작합니다. 깜빡깜빡 깜빡깜빡. 더욱이 그곳이 터널 안이었기 때문에 터널 안은 어두컴컴하잖아요. 어두컴컴한데 우리가 밝은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뽕이라고 하죠. 눈이 막 부시잖아요. 눈이 계속 부셔 죽겠는데 뒤에서 하이빔을 계속 깜빡깜빡. 그때부터 A씨는 불안함을 넘어서 겁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뒷차가 따라오던 앞에 신호가 안 바뀌던 무조건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집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차를 어떻게 주차를 했는지 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집으로 무작정 뛰어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A씨는 문을 빠르게 잠그고 집 창문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그리곤 창문 밑으로 자신이 주차해 놓은 그 장소를 바라보게 됐는데 A씨를 쫓아오던 그 차가 주차해 놓은 A씨의 차량 앞에서 한동안을 서성이더니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A씨는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다시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어제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백미러를 확인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쫓아왔던 그 차가 또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뭐야, 저놈 미친 거 아니야?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당황스럽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했지만 점점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래, 중고차 매장에서 자기가 찜했던 차를 뭐 내가 먼저 계약을 했다고 쳐. 그래도 저렇게 따라오고 그럴 정도의 이게 그런 일인가? 안 되겠다. 이거는 한번 경고를 줘야 되고 안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그리고 혹시 나한테 위협을 할지도 모르니까 사람이 없는 그런 곳 말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갓길에 한번 세워서 얼굴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뒤에 따라오던 차도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 A씨도 차에서 내려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봤는데 그래 맞네, 어제 중고차 매장에서 나 힐끗힐끗 쳐다본 그 사람이네. 아니 저기요, 당신 뭔데 지금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저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제서야 입을 뗀 남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교통계 형사라고 소개시켜준 그는 어제 A씨가 중고차 매장에서 산 차를 조사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조사를 하고 있었느냐? A씨가 산 그 차는 1년 동안 10번이나 주인이 바뀐 그런 차였고 그 10명의 주인들이 모두 의문사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고차 한 대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1년 안에 모두 의문사로 죽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함이 없나 수사 중이었고 바로 어제 그 차의 11번째 주인이 A씨, 바로 당신이 된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점을 찾아 이 차를 쫓아오게 됐는데 그 차가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 분명히 그 차에는 A씨밖에 타고 있지 않았는데 조수석에서 뭔가가 쓱 하고 일어나더니 고개를 돌려 A씨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이 형사는 하이빔을 켜가지고 경고를 해줬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웠던 점은 하이빔을 쏘는 순간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빔을 끄는 순간 다시 그 형체가 쓱, 하이빔을 켜면 다시 사라지고, 분명 밝은 데선 나타나지 않다가 터널같이 어두운 공간을 들어가면 어김없이 나왔던 그 형체. 그냥 놔두면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한 그 형사는 뒤에서 하이빔을 계속해서 쏘면서 이 A씨를 계속 뒤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교통계 형사에게서 이 모든 설명을 들은 A씨는 허무맹랑한 소리 그만하고 이제 자신을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차로 돌아가는 A씨 뒤에 마지막 경고의 말을 해줬습니다. 아까우시겠지만 그 차는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분하시기 전에 운전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절대로 어두운 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한 A씨는 차를 타고 떠나버렸고 형사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껌껌한 지하주차장에서 의문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고 당시 형사의 수사 일지에는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 차의 첫 번째 주인이 낸 뺑소니 사건, 그 뺑소니 사건으로 잔인하게 죽은 여자의 원혼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머니 계세요? 집을 보러 온 젊은 여성 B씨와 부동산 중개인. 앞서서 많은 방을 보고 왔지만 B씨는 마음에 드는 방이 없었어요. 왜냐면 B씨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렴한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집을 가게 됐는데 일단 방을 보기 전에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방값이 다른 데보다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고
여사님 그 방 있죠? 그 방 비어있죠? 비어있긴 한데 왜 그 방을... 아니 이분이 저렴한 방을 구하는데 익은 방에 여사님 방보다 그 저렴한 방이 어딨어요. 아니 좀 그래도 여사님 그 방 한번 보여주시죠. 저쪽 방이에요. B씨는 그 집주인의 행동이 약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어서 얼른 방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드르륵 하고 방문을 열어서 방 안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괜찮은 방이었어요. 방이 좀 추운 것 같긴 한데 깔끔하고 좋은데요? 그러세요? 저기 혹시 오늘 당장 입주 가능할까요? 제가 요 앞에 면사무소에 일하게 됐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야 뭐 그러시죠. 그렇게 B씨는 그 방으로 당일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B씨는 벽에 기대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할 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들고 해가지고 몸에 열이 막 올라왔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했지만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몸에 한기가 드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계절은 한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이런 한기가 올라온다? B씨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여름인데 시원해?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전구가 팍팍팍 하고 나가게 됩니다. 놀란 B씨였지만 날도 저물었겠다. 어차피 잘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말해야겠다 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시각 집주인 아주머니는 남편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꼭 저 방 새를 놔야겠어요. 그 들어오는 사람마다 막 미쳐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 나가는 것도 그렇고 꼭 새를 땅을 파면 돈이 나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다음날 저 잠은 잘 잤어요? 이게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자꾸 악몽을 꾸고 방이 좀 춥긴 춥네요.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그날부터 B씨는 그 방에서 잠만 자면 가위를 눌리고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고 일에 지쳐서 집에서 바로 잠이 든 날, 평소와는 다른 가위를 눌리게 됩니다. B씨가 누워있는 머리맡의 벽 쪽, 그 벽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꼼지락꼼지락하는 소리와 옥깃이 벽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알 수 없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위가 눌려 온몸을 움직일 수 없던 B씨는 그렇게 공포 속에서 가위를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벽 쪽에서 가늘고 검은 손이 나오더니 B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일 것 같이 목을 잡아 흔들던 그 검은 손, 부러질 정도로 이를 꽉 깨물어서 가위에서 풀려난 B씨는 가위에서 풀려나자마자 그 방을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곧바로 인부 2명을 불러왔고 그 소름 끼치는 벽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벽 안쪽이 보일 때쯤 인부들과 B씨 그리고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벽 안쪽엔 아직 썩지 않은 아이의 시신이 눈도 감지 못한 채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 시신은 마을에서 실종이 된 줄 알았던 10살짜리 꼬마 아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집에 살았던 한 하숙생이 10살짜리 꼬마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한 뒤에 그 벽 속에 숨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거였죠. 원한이 깊어서였는지 아니면 어떤 요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체는 썩지도 않고 그 벽에서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고요. 당시 김 씨는 야산 밑에 있는 땅을 싸게 사들여가지고 그걸 밭으로 개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그 바로 옆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 김 씨하고 사이가 안 좋던 박 씨의 여동생의 무덤이었습니다. 뭐 포크레인도 오고 막 기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인부들이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좀 잘 파라니까 포크레인으로 막 파고 있었는데 철컹 무덤에 있는 그 관을 딱 때려가지고 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보통 나무관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관은 돌로 만들어진
돌관이었습니다. 관의 주인은 박 씨의 여동생이었고요. 그렇게 관을 깨게 됐지만 당황한 김 씨는 이걸 뭐 수습할 그런 생각도 없이 몰라 그냥 빨리 그 흙으로 덮어 이래가지고 흙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관을 깼으면 수습을 하고 와야지. 그냥 그걸 흙으로 덮고 오면 어떡해요. 아이 참 내가 일부러 깼어? 관이 깨졌는데 뭐 어떡해. 뭐 내가 새로 사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밭에나 나가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서 잠깐 그 무덤의 주인이었던 박 씨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박 씨가 빚 보증을 잘못 써게 되어가지고 빚쟁이들이 날마다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막 들들 볶은 거예요. 그때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던 이 박 씨의 여동생은 이제 그 상황을 납득을 못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처녀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동생을 풍습에 따라 돌관으로 관을 맞춰서 묻어줬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박 씨의 여동생이 묻힌 관을 포크레인으로 깼던 거고요. 그날 이후 김 씨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꿈속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김 씨의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김 씨는 이걸 뿌리치면서 막 살고 싶어가지고 막 저항을 하고, 잠에서 깬 김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젊은 여자는 바로 박 씨의 여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리던 그 김 씨는 먹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몽에 시달려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고통 속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김 씨의 아들이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 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 여기 우리 밭이에요. 누구세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 저 누구시냐고요? 뒤돌아본 여자의 얼굴을 본 아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섬찟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도망을 치던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 쪽으로 향하게 됐고, 그 읍내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김 씨의 부인은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뒤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그 악몽 속에선 어김없이 박 씨의 여동생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빨래를 하던 김 씨의 부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이 그 돌관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었고,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은 남자와 박 씨의 여동생을 영혼 결혼식으로 맺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돌관도 새 거로 바꿔주고 다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서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턴 이와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부터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녀가 죽으면 그 원혼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 원혼의 출입을 막고자 나무관이 아닌 돌관을 짜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김 씨가 애초에 그 돌관을 수습을 잘 해줬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가족들과 살고 있는 한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따로 살았던 가족들이 그 조금 넓은 부지에 괜찮은 집을 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 이렇게 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 넓고 굉장히 좋았는데 낯선 곳이라 그런지 손주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방에서 직접 손주를 재워주면서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잠을 잘 못 자던 손주와 같이 잠을 자던 할머니,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시게 됩니다. 잠결에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는 또렷하게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방 밖에서 나는 소리였고, 잠든 손주를 내버려 두고 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 소리는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방 안을 살펴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아주 창백한 것이 할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 그 침대 밑에서 점점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백한 것은 분명 사람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까 발라당 누운 채로 기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눈이 마주친 할머니,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여기 쓰러져 계세요? 할머니를 침대로 모시고 가서 안정을 취하게끔 도와드렸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 같이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할머니가 어저께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방문을 열었는데 그 침대 밑에서 귀신이 나왔다니까?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그 누구도 할머니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에이,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어딨어. 그 순간 식사를 하시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평소 굉장히 건강했던 할아버지셨기 때문에 가족들의 충격은 더욱더 컸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그날도 손주방에서 잠을 자고 계신 할머니였는데 이상한 소리에 또 잠에서 깨게 되십니다. 할아버지 방에서 봤던 그 귀신의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꽉 감고 손주를 꽉 껴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팍! 하고 닫히는 거였습니다. 밤이 지나가고 그날 오후, 할머니는 길을 걷다가 아주 작은 돌뿌리였는데 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다리 쪽에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애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그 충격이 엄청 컸던 할머니는 잠을 잘 주무시지 못했고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물가물해질 때쯤 방에서 주무시고 있던 할머니 귀에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그치만 이번엔 할머니의 침대 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고 다시 한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나는 거지? 이번엔 어디서 나는 거지? 귀를 기울인 할머니는 그 소리가 딸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딸의 방까지 갔고 그리곤 10년 전에 봤던 그 형체를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 침대 밑에서 빠르게 기어나오던 그것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던 사위의 몸까지 기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기절을 하게 된 할머니. 그리고 그 다음날 퇴근길이었던 사위가 길 위에서 돌연사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번엔 할머니의 아들이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할아버지와 똑같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그 집에서 잘 수 없었던 할머니는 실제로 그 집 옆에 천막을 쳐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밥을 지을 때만 그 집에 잠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일은 2007년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소문에 따르면 그 집을 지은 터가 예전에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그 고문터였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한많은 그 원혼들이 가득 찬 그런 집터였던 거죠. 자,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 아 맞다, 친구가 A씨한테 깜빡하고 전하지 못한 그 말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 말을 전하려고 몸을 돌려서 A씨 쪽으로 막 갔습니다. 저만치 멀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A씨를 이제 부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걸어가고 있는 A씨 뒤로 어떤 남자가 두리번 거리더니 A씨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좀 이상한데? 하고 친구는 A씨한테 카톡을 보내게 됩니다. A야, 조심히 들어가고 가방 맨 남자가 너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돼. 카톡을 받은 A씨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주위를 막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진지한 어투였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인적이 없는 길가였거든요. 다행히 집이 좀 가까웠던 터라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A씨는 빠른 걸음이 아니라 완전히 전력 질주를 해서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막 연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꼭 그러잖아요. 항상 급할 때 엘리베이터가 저기 고층에 있어.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따라오던 사람은 없었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자신의 층수인 8층을 딱 누르고 닫힘 버튼을 막 누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륵 닫히고 있는데 영화처럼 손이 하나 팍 들어와서 문을 엽니다. 그리곤 점잖게 들어오는 어떤 한 남자, 층수를 보더니 쓱 하고 10층을 누릅니다. 그렇게 여자 뒤로선 낯선 남자, 엘리베이터 문이 또다시 스르르륵, 이번에도 손이 하나 탁 들어와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또 다른 남자, 이 남자도 층수를 보더니 6층을 누릅니다. 순식간에 낯선 남자 2명과 타게 된 엘리베이터. A씨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친구의 카톡 내용. A야, 조심히 들어가고 가방 맨 남자가 너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돼. 순간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던 차에 엘리베이터 벽이 거울처럼 비치는 그런 재질이었기 때문에 곁눈질로 이렇게 아래를 딱 봤습니다. 그렇게 두 남자를 바라봤지만 둘 다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뭐지, 이 사람들 뭐지? 하고 있던 순간 6층에 도착을 했고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탔던 6층을 누른 그 남자가 내리게 됩니다. 문이 닫힐 때쯤 그 남자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A씨의 손목을 다짜고짜 잡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말 좀 하자.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우리 내려서 얘기 좀 하자. A씨는 무섭고 당황스러웠어요.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의 손목을 끌고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있었는데 뒤쪽에 남자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 있다가 쓱 일어서는 그 인기척이 들린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손목을 끌던 그 남자가 뒤에 있는 남자를 의식한 건지 그 남자가 안 보이게 A씨한테 윙크를 날립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빨리 내려서 얘기 좀 하자. 그 윙크를 본 A씨는 남자에게서 다급함이 느껴졌고 그 남자를 따라 6층에 내리게 됩니다. 손을 팍 부딪히면서 뭐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집 가는 길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떤 남자가 풀숲에 숨어가지고 가방 안에 뭐를 뒤적뒤적 하다가 그쪽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따라 탔던 겁니다.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층을 누른 남자는 유명한 연쇄살인마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괴담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한국범죄 및 수사심리학회 회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가 협소하고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법과 전략을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CTV를 피하기 위해 모자를 쓴다. 두 번째,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세 번째, 간편한 복장을 입는다. 네 번째, CCTV 바로 밑이나 여성의 뒤쪽에 선다. 다섯 번째, 범행 대상보다 늦게 타고 더 늦게 버튼을 누른다. 요즘 세상이 되게 흉흉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는데 영상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 아니면 소감 아니면 공감했던 점 이런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보고 가세요.
아빠 작업해야 되는데. 새끼. 이거 아빠 팔베개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 응? 이유라. 아빠 작업해야 되는데요. 응? 디얼 일어나. 아이고 얼씨구 얼씨구. 아빠 편집해야 돼요. 응? 잘 거야? 10분만 자.